월간조선의 박지현 기자가 좀 이 르포 기사 또 추적 기사 또 이렇게 그 탐사 기사를 좀 썼습니다. 네네. 내용인즉슨 간첩 수사에 완전히 손을 놓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군요. 대공수사관이 전국에 7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안보수사대에 전입한 그런 팀장급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그 안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현재 전국의 안보경찰은 약 2,300명이다. 왜 안보경찰이라는 말이 지금 표현이 되냐 하면,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대공수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부처도 없어졌어요. 네. 이게 경찰의 이관이 되니까 그 대공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이제 안보경찰이라고 그냥 총괄해서 뭐 예전부터 부르고 있나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2,300명 중에 수사 인력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행정 지원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 신변 보호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청 중에 서울청과 경기 남부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보수사대 인력은 20명 이하이고, 새로 뽑은 인력 70%가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 팀장급의 80% 또한 한 번도 간첩 수사를 해보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국정원 쪽 얘기도 좀 들어갔는데, 네네. 국정원이 이제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기는 예를 들어서 뭐 협조를 한다거나 하면서 네네. 파견 근무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자신들이 주도하고 처음부터 이 수사의 어떤 맥을 이렇게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이 기사가 지금 아주 긴, 그러니까 다 취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네네. 그 국정원이요. 네네. 파트가 3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국내 파트, 네. 그 다음에 해외 파트, 네. 그 다음 대북 파트.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파트도 없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대북 파트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관련된 일들만 해라. 국정원의 기능을 확 쪼그라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네. 뭐 국정원 사람들 국내 정치 관여하고 뭐 그러면은 이게 뭐 되냐,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막상 국방부에서 근무해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일했던 데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하는 거니까 이게 범정부적인 TF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공무원인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국방부 공무원은 국방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국토부는 국토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네. 기재부는 기재부, 환경부는 환경부 다 따로따로 논다고요. 이거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그런 데가 몇 군데가 필요한데 그게 3개예요. 하나가 청와대, 또 하나가 국무조정실, 네.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컨트롤 타워죠. 컨트롤 타워를 갖다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이 정권 뺏긴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정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미리미리 정보 같은 거 쫙 해가지고 미리미리 사고 같은 것들을 잘 막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수습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워낙 그 국정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 순기능을 전혀 살리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아예 그냥 도장을 갖다가 대못을 꽝꽝 박아놓은 게 대공수사권을 박탈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가 시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공수사권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공 그 수사권이 약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 보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했는가? 저는 진짜로 너무너무 통탄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그 총선에서 패해가지고 그게 그렇죠. 너무 통탄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뭐 경제를 알겠습니까? 뭐 문화를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거 뭐냐면은 결국은 그 검수완박 원복시켜야 되고, 검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원복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잘 살려면은 검수완박을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회복해야, 그래야지 안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라고 요번에 국힘이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수
과반수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같은 이런 상황이 초래돼 가지고 참 깝깝하다. 또 지금부터 4년을 갖다 기다려야 되는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긴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이슈 때문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간첩 적발은 꼴랑 3건밖에 없는데 그나마 청주 간첩단은 전원 석방했다. 네네. 뭐 이런 기사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사가 제목이 좀 짠합니다. 2023년 11월 월간조선 기사인데요. 간첩 잡던 국정원 요원, 전직 요원 5명한테 그 수사관의 삶을 이렇게 들어본 기사입니다. 제목이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난에는 언제나 무직이었고 순직하면 이름 없는 별, 그냥 그 무명으로 네네. 사라진다는 거죠. 이들이 울분을 토하는 건 이겁니다. 대공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건네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간첩 사건의 90%를 국정원이 전담을 해왔는데 지금 그 대공수사에 가치 있는 단서 95%가 그대로 그냥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간첩을 딱 만약에 수사관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검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첩 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간첩 조직을 사실 잡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루트를 찾고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북한에서 어떠한 쪽에서 이들을 관리하는가를 전부 다 알아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첩 한 사람은 사실 점조직이기 때문에 이 전체 조직을 몰라요. 전체 조직을 자기의 그 라인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간첩을 적발을 하면 10년이 걸릴 때도 있대요. 네네.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는 거. 네네. 놔두고 또 다른 어떤 휴민트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행적 속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드는 공력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휴민트들이 거의 대부분 날아갔을 거예요. 그 복원하는데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고요. 그렇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보 조직을 우습게 여기고 정보를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사에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왜 히읗 기억 히읗 간첩단 사건 아시죠? 제주도에서였죠. 이 간첩단 사건 우리가 지금 거의 일망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창원하고 네네. 충북하고 뭐 해서 제주도까지. 그런데 이 간첩단 사건도 문재인 정권 때 압력에 의해서 수사가 중단됐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부활하지 못한 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획책했듯이 우리의 그 대공 수사가 완전히 지금 홀드돼 있고 그냥 개점 휴업 상태, 경찰이 그걸 가져가긴 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가 된 상황에 대해서 사실 통탄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자, 오늘 뭐 1시간 좀 남짓하게 지금 뭐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네네. 뭐 정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오늘 뭐 그냥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요. 아까 제가 골프 여신님을 정혁진 변호사님 팬이라고 했더니, 이종근 실장님 파이팅하고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호시절님 계속 또 글을 올려주시고, 또 밀크님도 글을 올려주시고, 제우스님, 여전히 뭐 스페너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내일 아침, 오전 9시 멜콩 라이브는 최진영 변호사님과 유동규 본부장님이 하시고요. 제가 맨날 저녁 시간을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 9시도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아니고
언제나 아시죠? 8시입니다. 내일 오후 8시 멜컴 라이브. 저와 정준 변호사님이 네네. 함께 하시는 네네. 죠? 예, 화요일입니다. 내일 정법전과 이종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환신 골드 한 말씀 드리려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우리 멜컴 라이브를 후원해 주시는 애국기업이죠. 이번에 2+1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필요하신 분,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되신 분, 전립선의 기능이 저하되신 분, 이런 분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1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애국기업 환신골드가 만든 사비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010 부부들들의 하나하나 사한으로 들어오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2024년 7월 15일 월요일에 들려드린 정법전과 이종근의 멸콩 라이브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펜실바니아에서 있었던 공화당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저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총격 이후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또 한 40여 년 만에 총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우리 또 외교안보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시면은 이 총알이 말이죠. 뒤쪽에서 날아오더군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 앞에서 쏘잖아요. 그렇죠. 정면을 보고. 뒤통수를 노려가지고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 왼쪽 위에 있는 저기 어디 건물 어딘가에서 저격을 한 거죠. 지붕에서. 예, 그래서 이 총알이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속보로 이 사진 특종한 또 사진도 나와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뒤쪽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그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렇죠. 산 겁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번 코너의 제목은 God Saved Trump. 신이 구한 남자 트럼프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있었다면은 뒤통수에 그렇죠. 저격을 당해서 아마 즉사했을 거예요. 마치 케네디 존 전 F 케네디처럼. 대통령처럼. 예. 존 F 케네디 그 영화 보면은 실제로 그 저격 당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뒤쪽에서 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 뒤통수를 저격받으면 바로 즉사거든요. 그렇습니다. 뒤통수에 숨골, 손해가 있고 손해가 우리 호흡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UFC 같은 거 할 때도 뒷골에 대한 그 뒤통수에 대한 타격은 반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지금 이번 그 트럼프 저격수가 뒤통수를 노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방에 보내기 위한 치명상을 입히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총알을 보니까 8발 쐈다고 하죠. 그 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군 정규군이 쓰는 M16A2를 개량한 거, 민간형으로 그렇죠. 개량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군인들이 쓰는 것을 민수용으로 개량한 거예요. 조금 사이즈 작게 해서 한 건데 요게 제가 제 옛날 30년 전에 미군 부대 카투사를 근무할 때 쏴봤는데요. 잘 맞아요. 아주 잘 맞아요. 이게 정확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게 민수용으로 개발된 건데 그 총으로 8발을 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탄창에 있는 거 자동으로 해서 드르륵 갈겨버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드르륵 갈겨버리면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한 발씩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방 쏘고 안 되니까 이제 드르륵 갈겼다라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강하고 그것을 다른 지붕에서 지키고 있던 그 SS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또 저격을 해서 원점 타격을 해서 상황이 클리어됐다. 그렇죠. 그 사진 보면은 나중에 그 저격범, 사살당한 저격범이 참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1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21살인데 그 총을 들고 그 건물 지붕입니까? 옥상 쪽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는 게 보였다고. 그 지지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 사람인데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또 이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참 이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마치 곰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을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이 신고를 했었는데
다른 그 옥상에서 있었던 사람은 그 지붕의 각도 때문에 못 봤던 것 같다. 그런 그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그 경호팀의 일원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느슨해졌을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저격범이 이제 총을 발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저 세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갈 뻔했습니다. 정말. 거의 저 세상 문턱 염라대왕하고 인사할 뻔했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감적으로 그 뉴스가 처음 떴을 때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금 말도 좀 과하게 하고 액션도 좀 크잖아요. 그렇죠. 헐리우드 액션 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설정된 건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사진을 보니 이 오른쪽 뺨을 이렇게 앞으로 핏줄기가 두 줄기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 총을 맞으면 보통 앞에서 맞는데 어떻게 그 단상 밑으로 내려가서 뭔가 이 색칠을 하고 왔나?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네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오른쪽 귀 위쪽이 총알이 스쳐가면서 혈흔이 생기고 예. 피가 흘러내린 그 예. 장면. 이거 진짜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펜실베니아 주였는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펜에서 그러니까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유펜 뭐 전 세계에서 탑 중에 탑이 될 수 있는 학교에서 또 MBA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네. 어떤 동문 수학했던 곳에서 이런 그 저격을 받았는데 지금 저격수가 총격범이 전국 수학 과학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당히 지적 역량은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 사고가 있었던 그 도시가 서울로 친다고 하면은 분당 뭐 이 정도로 네, 해서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그 백인들 중산층 이상 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거의 외톨이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생활을 했다. 어제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유심히 보시면은 지지자들 중에 백인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시 쪽으로 가면은 흑인 지지자들도 트럼프를 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거기 보면 화면에 보면 백인들이 많죠. 백인들이 많고 이 저격범, 사살당한 저격범은 21세 청년인데 공화당원이고 현재 공화당원인데 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잘해서 상도 받고 이런 친구인데 친구들이 없는 외로운 늑대. 외로운 롱리 늑대. 울프. 예. 외로운 늑대형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격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저격 그러니까 비밀 요원들이 지금 거리에서 경호는 했지만 결국 이런 그 사전에 총이 발사되기 전에 이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또 비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그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비밀 경호국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VIP를 경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권 때 왜 문재인 정권 시장 갔을 때 이거 저 기관단총 보이고, 국민한테 찍혔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건 비밀 경호국이 아니거든요. 비밀 경호국은 공개 경호국이에요. 완전히 그건 오픈된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이 비밀 경호국은 뭐 영화에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정말 그 VIP를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1차선, 2차선, 3차선까지 있대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영상에 나온 까만 옷 입고 선글라스 낀 그 사람들이 1차 저지선이고 2차, 3차는 건물 위에 이렇게 스나이퍼들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격수. 예. 혹시 뭐 누가 총격범이 보인다 이러면 바로 그냥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인데 이게 실패한 거죠. 그렇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 다다당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것이 마치 독립기념일 지난 7월 4일 있었던 독립기념일 어떤 그 폭죽 쏘는 소리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느꼈었는데 바로 인근 사람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스피치를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지나서 트럼프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또 주위의 사람이 피를 흘린 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그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걸 깨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그 제가 영어로 된 걸 보면은 뭐 stay down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수구리 예. 빨리 수구리 수구리라고 해서 그대로 수구리고 있어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라서 크게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뒤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이 그 AP Associated Press 그러니까 연합통신의 이 퓰리처 이 상을 받았던 사진상을 받았던 기자가 fight
fight 하면서 있는 사진, 그 뒤로 이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 성조기가 있는 모습을 있는 사진을 어제 타전했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그 기사가 그 사진이 있는 걸 봤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 사실상 어제 결판 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는 그 저격 장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이 기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총소리가 나고 트럼프가 스테이 다운 되고 그다음 기자들이 막 움직여요. 앞에 보시면 쫙 사진기 든 그 기자들이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 위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은 사진 한 컷을 찍을 때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 미리 현장에 딱 가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구도를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왼편에 있다가 총소리가 나자 오른쪽으로 확 몰려가죠. 그런데 퓰리처상 받은 AP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찍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 뺨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기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하는데 거기 하늘에 보면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저 합성한 사진 아니야? 했는데 아닙니다. 오른쪽 위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조기를 걸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인한 어떤 인상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 그 사진 한 것으로 그냥 이번 11월 달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가슴에 총격을 해서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정말 염라대왕하고 인사하고 있던 그거를 이제 현대 그 의학이 살려낸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원도 그때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현지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딱 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그 이민 관련되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리는데 이게 탁 지나면서 이렇게 딱 앉는 그런 모습이 있고, 순식간에 그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한 명, 왼쪽에서 한 명, 뒤에서 두 명, 그리고 5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남자, 여자 완전 에워싸는 그런 모습을 봤었었는데, 아무튼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사에 남을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달성의 사저에서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물병 집어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 경호원이 제일 앞에 나서서 막았잖아요. 빡 이렇게 막고 이 가방 같은 거, 방탄 가방 딱 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어제로서 사실상 결판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가, 미국 1981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고 살아나면서 8% 이상, 거의 10% 가까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랐던 것이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커트칼 어땠습니까? 커트칼 테러를 당하고 나서 대전은요. 그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아주 강인한 그렇죠. 지도자의 어떤 그런 로서의 어떤 각인을 했고, 결국 확실한 어떤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 같은데, 미국 대선 아까 상당히 어제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그런 어떤 민주당 후보의 교체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대선 전국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요 직전에 TV 토론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트럼프가 거의 67%까지 오르고 바이든이 한 30%로 내려 폭락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후보 바꿔야 된다. 후보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가 안 된다. 그대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번에는 트럼프로 가야 되겠다.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인한 아메리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11월 달 미 대선은 거의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죠. 지금 어제 그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미국
에서는 또 공화당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그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밀워키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카고 일리노이에 살 때 밀워키 가보면 정말 밀워키 브루어스, 그러니까 밀워키는 뭐 밀러 맥주를 비롯한 이 맥주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어떻게 치료를 받고 본인 스스로 강하게 걸어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에게 건강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어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죠.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강하게 심어준 반면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도에 인지장애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비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어떤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 교체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중딜한, 오히려 또 미국을 어제 현장에서도 보면은 일어나서 나갈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USA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외치는, 연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뭐 이제 조 바이든이 82세.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78세.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의 차이는 그럼요. 상당 부분 크게 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선에 대한 예측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도 그래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대선 후보들 토론회 하면은 한 2시간씩 세워놓습니다. 그렇죠. 세워놓습니다. 서서 합니다. 지난번에 그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이제 두 명이 서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이제 그 토론 방식이 참 특이해요. 힐러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트럼프가 그 스튜디오를 서서히 걸어 다닙니다. 서서히 걸어 다니면서 거기 시청하러 온 시청자들에게 눈도 맞추고 하면서 저 사람이 2시간 서 있을 만큼 체력이 되느냐, 그렇죠.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갑자기 업무 수행 중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미국 유권자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죠. 대통령 미 합중국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만한 건강이 담보되는가,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거죠. 결국 피지컬과 멘탈, 이 두 가지를 다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 변호사 자격할 초기에 2000년대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프렌티스, 견습생이란 어떻게 보면은 그 견습생을 해서 실제로 그 회사 비즈니스에 투입을 하고 또 팀으로, 개인으로 한 다음에 평가를 하죠. You are hired. 너 고용됐어. 그리고 you are fired 했던 그때의 그런 그 모습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봤고, 그때의 어떤 결정의 단호함, 그 나중대로 합리적인 결정,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맨에서 이제 폴리티션, 이 정치가로 이제 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지금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서 다시금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활하는데 누가 책임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경력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아까 있었던 그런 본인이 이제 총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다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옛날에 그런 TV 토론회나 이런 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쇼맨십 같은 것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요, 옛날에 아세요? 그 홈 언론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그 출연한 장면이 뭐냐면 트럼프 호텔에 그 나홀로 저 주인공 꼬마 아이가 맥컬리 컬킨. 예. 트럼프 호텔에 와가지고 그 로비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다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부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는지 어쨌든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강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았고, 네, 우리 도리맘님 말씀 그대로 까미어 출연인 것이죠. 예.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
유쾌하고 재미있는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뭐 미국 내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결집도 했습니다만 또 미국 내의 또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이어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에 가 있다가 이 상황이 발생하자 바로 급고 또 어떻게 보면 백악관으로 귀환하면서 그 미국의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개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또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전화도 했다며요. 그게 미국 정치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조야가 다 일치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극단주의는 곤란하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가능한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대중 연설 집회장에서 저런 식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민주당이든 공화당 지지자이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 정치의 품격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이제 11월에 많이 당선이 되면 지금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나토를 주변으로 하는 유럽, 뭐 러시아, 중국, 동북아시아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뭐 우리나라 같은 국민의힘, 민주당, 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네. 여기에 우리는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생각하면서 트럼프의 책사들과의 어떤 그 긴밀한 그런 어떤 그 재팬 스쿨로서의 어떤 그런 외교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마크 접촉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어떤 친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떤 위로를 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 특사를 보내거나 어떤 그런 우리가 물밑 외교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친분, 특히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친분, 마치 지난번에 어땠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안타깝게 뭐 2년 전에 그 유세 중에 총격으로 또 목숨을 잃은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선돼서 하기 전에 최고급 일본 그 골프채, 트럼프 골프 좋아하잖아요. 가지고 가서 뉴욕에 있는 그 트럼프한테 가서 그거 선물로 주고 또 나중에 하는 동안 그 트럼프 본인 그 골프 클럽 가서 같이 골프도 치는데 그 골프 치고 할 때 그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베가 골프 잘 안 치다가 가놓으니까 벙커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호의적일 수 있습니까? 1945년 폐망할 때 원자폭탄 2방 맞아가지고 내려앉은 나라 아닙니까? 예. 미국이 그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그런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은.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골프도 쳐주고 벙커에서 올라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미국 좋아요. We love USA라고 하잖아요. 왜? 국제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지금 바이든하고 뭘 협정 서명하고 왔습니까? 핵과 관련된 그 핵 공유를 넘어서는 그런 핵 협정을 핵 공유.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 러시아가 지금 그 아주 밀착되는 군사 협정을 했잖아요. 혹시 군사적인 액션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인데 우리 한국은 NPT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영토 안에는 핵무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제 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한미 뭐 핵 협정 그 관련 이게 서명이 있고 나서 어제 인터뷰 기사 나오는 게 뭡니까? 인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이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그 태평양 사령관이 가능하면 핵 잠수함을 공유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트럼프의 어떤 피격 사건 직전에 미국 가서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핵 관련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이거 완전히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그러니까요. 우리 한반도 영토에 핵무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 핵 잠수함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디젤 잠수함에 한국군의 디젤 잠수함에 어떤 장치를 해서 이 잠수함은 물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동해 어딘가에 미 핵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북한 쪽에서 핵무기를 쓰려고 한다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핵무기 못 쓰죠. 그렇죠. 핵무기 못 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은 우리 댓글도 씁니다만 외교 천재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문재인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를 지금 서서히 회복시켜가지고 한미 관계 동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상으로 지금 든든하게 되고 있고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또 한일 관계도 정말 우호 증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어떤 그런 모임에도 지금 계속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밀접하게 밀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전처럼 조로 군사 동맹 수준 그 이상으로 지금 그렇죠. 격상돼서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자동 개입하는 듯한 정도의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오히려 크렘린 궁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놓으면은 북한과의 긴급 상황 속에서 유럽 전선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러시아가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기 어려운 그 린치핀 내지 그 지렛대를 이유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전략적인 목표로 당연하죠. 윤 대통령이 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는 네.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나토에 가서 막 외교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 일부에서 나온 여론 이런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왜 유럽까지 가서 그렇죠. 예.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하고 왜 이야기하지? 자, 그런데 그때 이미 훨씬 전부터 독일, 영국의 구축함, 군함들이 아시아 지역에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일본하고 독일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군은 군대지만 일본은 군대 아닙니다. 자위대입니다. 예. 이게 뭐지? 이거 80년 전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예.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3국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추축국. 예. 예. 그래서 동맹이. 자기 나라에 전쟁 나면 도와준다. 예.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일의 입장에서는요. 폴란드만 지나면 바로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의 힘이 유럽에서 커지면 제일 경계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때 3국 동맹 80년 전에 3국 동맹을 맺을 때도 러시아의 힘을 저 시베리아 극동아시아로 조금 분산시켜야 돼 해서 일본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러시아의 힘을 이 극동아시아로 못 오게 그렇죠. 유럽 쪽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짝짝꿍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80년 만에 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지금 한반도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신의 한 수인 거죠. 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서 이제 완급을 조절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래에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고조선 이후 최대의 어떤 그런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없었던 것은 결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한미 방위조약 이것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러시아건 중국이건 북한이건 꼼짝마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군대를 제 같은 경우는 30개월, 우리 네. 아들은 1년 6개월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없으면 북한전은 10년씩 군대 가서 근무해야 된다니까요. 그겁니다, 그거. 그 여력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 마치 공짜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누리는 좌파들이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자유, 그것들은 정말 한미 동맹으로서 피로서 지금 지켜낸 이
힘의 어떤 그 우위 속에서 지켜내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 주말이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나온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뭐라고 해요? 반미 반제국주의.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저 사람들 아직 19세기에 살고 있구나. 한반도 천동설 믿는 사람들. 네, 그래서 한반도 청동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이 171석 그리고 야 7당까지 합하면 191석인데 지금 오늘 사실 재헌절 개원식을 해야 되는데 이 개원식이 지금 뭐 안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원래 국회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네. 7월 17일 날 개원식을 해 왔어요. 근데 개원식을 해야 국회가 운영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국회가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의정 활동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의 의미로 개원식은 그래도 해 왔었거든요. 네네. 형식적이라도. 네. 근데 올해는 그거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한다고 다 불러대고 앉았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그 방통위원장 가지고 벌써부터 탄핵 얘기를 하고 참, 있고 정말. 이게 되겠냐고요. 니네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개원식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든 뭐 국민의힘의 출신이든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약간의 심판의 성격을 지니면서 중립적으로 국회 상임위라든지 어떤 법안 발의 등등에 관여해서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법사위하고 가방위 쪽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정청래, 최민희.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 자체가 지금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어떤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 개원식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재헌절 76주년 기념일인데 국회 개원식이 못 열린다? 이건 지금 우리 재헌국회가 문을 열고 나서 초유의 일입니다. 저 이게 21대보다 22대가 더 저는 동물국회가 될 것 같아요. 동물국회. 동물국회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우고 무식하고. 정글이네요. 정글. 정글. 지금 사실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내는 입법부의 어떤 권한과 어떤 임무를 존중받으려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으려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굉장히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어떤 권한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인정하고 좌우 양 정치 세력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과방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 과방위는 진짜 웃겨가지고. 아니 지금 과방위에서 곧 24일인가 25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뭐 증인들 지금 발표한 거 보면요. 지금 이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제 눈을 지금 의심하게 합니다. 어떤 연예인들이 있느냐. 뭐 연예인들 지금 잔뜩 불렀어요. 어디 갔지? 서른도, 서른도. 소유진, 안치환, 그다음에 김규리, 김미화, 여기 김재동, 노정열, 문소리, 박찬욱, 봉준호 그냥 보고 싶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왜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 보면은 그 소유진 씨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네. 문화예술 편가르기 그래가지고는 방송 활동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특정 진영에 있다는 이유로 뭐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 저는 이런 의미로 부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강성범, 김규리, 김미화, 김재동, 문소리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뭐 KBS, MBC의 메인 프로그램을 맡았던 사람들. 그리고 김규리 씨는 뭐 대종상 영화제 그거 진행까지 같이 했었죠. 그거 그죠? 원래 김혜수 씨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 문재인 정권 때 뭐 KBS, MBC 주요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다 잘렸어. 이거 아닙니까? 연기를 못해서 잘린 거지 왜? 그렇지. 연기를 못했거나 편파적이어서 잘린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는 경영권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간섭하면 가령 KBS, MBC 사장이 프로그램 내용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건 방송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경영권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소유진 씨는 왜 들어갔어요? 소유진 씨는 왜 들어갔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소유진 씨 보고 싶은가? 이 명단을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그날 이 연예인들 예능인들 보고 싶으면 국회에 가야 되겠네. 저 근데 궁금한 거 역사전을 그날 조수빈 아나운서로 교체됐잖아요. 교체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하려고 하다 못하고 못하고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자, 여기 보면 근데 서른도시. 서른도시도 서른도를 왜 부른 아닌데 몰라. 노래 듣고 싶어서 불렀나? 국회 가방위에서. 이거 연예인 인권 침해야 진짜. 그래, 나쁜 이거는 사람들이야. 이분들이 7월 24, 25일 날 사전 공연이 예정돼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서른도시 지금 그 노래 부르러 가셔야 되는데.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황당했던 게 그냥 연기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던데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정국에서 그래, 진행했지. 어디 무대에 나가가지고 좀 오버를 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나와 이러면서. 정우성 씨가 이제 저 투머치다. 언론에서는 좌파 연예인의 대표라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죠. 제가 판단한 거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정우성, 안치환, 서른도. 야, 정말 이거 정말 뚜껑 열리는 거는 서른도시. 제가 서른도시 노래를 좋아해요. 왜 바쁜 서른도시를 불러가지고. 4대 천왕. 이 서른도시를 왜 부르냐고. 지금 영업하셔야 되는데. 출장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 이거지. 국회에서 이 언론 보도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광복절 공연합니까?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서른도시까지 왜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좀 부르는 것 같아요.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아니 문재인 정부만큼 자기네 편 연예인들 챙겨준 데 있어요? 박근혜 때 그거 하다가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박근혜 때 그거는 이게 문화 예술이 너무나 좌편향돼 있어요.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조치한 게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좌편향된 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맞아요. 못하고 있어. 근데 뭘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나 지금 그 민주당 과방위 국회의원들 일부 언론인 출신들 이렇게 보면은 2017년 8월에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나왔을 때 비판의 목소리 한번 낸 적 있어요? 지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 아니 여러분들이 2017년 8월에 홍위병 완장차고 기존에 있던 이사들 사장들 다 몰아냈잖아. 스스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 자들이 지금 와서 무슨 공영방송 정상화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자격이 안 돼. 자격이. 그런 발언을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다고. 스스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자들이 어떻게 지금 공영방송 독립성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또 망가뜨리기 위해 가지고는 그 김홍일 탄핵하려고 그래서 갑자기 이준숙으로 교체된 거잖아요. 그렇지. 박문진 이사 임명할 네. 때 되니까. 지금 이 세력들이 원하는 건 지향하는 건 뭔지 아세요? MBC 안영준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안영준은 민노총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MBC 사장을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를 못 뽑게 하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지금 이런 세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우리가 동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그런데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말하는 거 보세요. 기가 찹니다 정말. 자, 그런데 이 또 법사위는 또 단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다 퇴장했는데 단독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이원석 검찰총장 정인으로 채택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정인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니까 비서실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원석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이원석 같은 경우는 아니 이원석 이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왜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보면은 비서실장은 부를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말은 이렇습니다.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안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 절반이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해야 되는데 법사위 단독으로 심사를 한다. 이거는 위헌적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이원석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으로는 어떤 여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냐 이 부분을 추궁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이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게 편법으로 사이드 쳤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 청원을 받은 다음에 그게 30일 동안에 5만 명이 넘으면은 소관 상임위에 바로 회부된다. 그 규정으로 지금 이게 편법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예외적인 파면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 치는 거는 위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탄핵 사유 중에 최상병 있고 뭐 여사 사건 있고 그다음에 무슨 강제징용 관련해서 맡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가 다 지금 재판 중에 있거나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그 강제징용 그 배상금 받는 것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지금 제한고해가지고 맞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청원법에 따라서 접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접수를 한 거야. 다른 탄핵 사유랑 묶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문회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사람들이 과반으로 발의를 못 하느냐. 왜냐하면은 지들이 나쁜 머리로 보기에도 이게 말도 안 되거든. 탄핵 사유가. 그러니까 쪽팔린 거야. 괜히 그런데 발의를 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역풍이 불까봐 우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청원으로 사이드 치는데 그 청원 있잖아요. 탄핵 청원. 그걸 제일 먼저 올린 사람이 무슨 민중당 소속인 거 아세요? 서울시 의회에 나와 있었고 촛불행동 관계자였고. 권오혁.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퇴진운동했던 놈이야. 이 권오혁이란 자는 여러분 국가보안법 포함해서 전과 5범입니다. 촛불행동 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아스팔트에 그리고 나오잖아요. 무슨 지가 장희빈도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한동훈 얼굴 이렇게 갖다 놓고 막 활쏘기도 했어. 아 맞아 활쏘기도 했지. 맞아. 그 장희빈이야. 장희빈 2년 항모에 그런 거 옛날에 나왔다가 장희빈이 죽어라 하면서 2년 항모.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 사실 지난 13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그 집회 열렸거든요. 거기에 가세한 세력이 또 있습니다. 민중연대라는 어떤 그 소속된 단체인데 그게 지금 거부권 행동이라는 뭐 이름을 또 바꿔서 나왔는데 거기 대표가 김재하라는 사람이다. 김재하라는 사람인데 철도기관사 출신이고 민노총 부산본부위원장 했고 민중연대 무슨 상임 대표인가 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인터뷰 내용들 보면 대표적인 종북주사파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뒤엎어지기를 바라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면서 윤석열 정권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탄핵 국민청원 내용 중에 보면 제일 황당한 내용이 윤석열 정권이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고 해요. 그 확성기 틀어가지고 전쟁 위기 조장했다고. 그게 우리 아니 책임이에요. 그 오물풍선 보내는 애들한테 좀 그런 소리 좀 해봐. 전쟁 위기 조장했다고. 전쟁 위기를 윤석열 정권이 조장했다고? 아니 오물풍선이 내려오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돼 있잖아. 자칫 잘못하면 북한 휴전선 인근에서 뭐 군사 분쟁이 나면은 러시아 전폭기가 지금 한반도 상공에 뜰 지경이라고 지금. 그런데 무슨 전쟁 위기를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권이 조장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들로 아이템으로 탄핵 소추를 발의하라고 하니 이거 대응하기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 이거 위헌이다. 불법적이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그때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오전에 그러니까 용산 쪽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봤는데 저기 서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몰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거였어. 가가지고는 받아라 그러면서 막 참이 말도 안 출석 되는. 성달문.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겁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국회 개원식이 되겠냐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좀 제대로 하세요. 좀 제대로.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축구 경기를 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심판이 너무 좀 편파적이잖아. 그리고 한쪽 선수들이 너무 반칙을 많이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중들이 열불 나겠죠. 속에 천불 납니다. 지금 그런 심정이라고요. 자 이런데 정작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 열리고 있는 거 아세요? 민주당? 뭐 전당대회 올리는데 그냥 추대 절차 아니에요? 추대대회 아니에요?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냥 추대대회.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추대대회 뭐 이런. 지금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송영길 그때는 돈이 날아다니고 지금은 추대를 돈 하네. 봉투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송영길 당선시키려고 돈 봉투 실어 날랐던 민주당 의원 3명이 지금 구형이 됐던데요. 그 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당연히 실형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게 뭐 전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임기 중에 있었다면 이거 전부 당선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총선 다 끝나고 이제 구형 때리네. 임기 다 채우고. 자, 이런 민주당.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을 때, 지난번에 당대표 뽑을 때, 송영길을 당대표로 뽑을 때, 돈 봉투가 막 날아다니는 이런 전당대회를 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대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김두관 씨가 지금 나왔잖아요, 후보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면 좀 관종 같아.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친노 그 친문 세력이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친노 그러면서 친문이죠. 민주당 어떤 정통 지지층에 호소를 해 가지고는 표를 땡겨 보고자 뭐 종부세 폐지 반대, 금투세 폐지 반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그 이재명 1인 체제가 확고화된 데에서 관심을 별로 못 받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하여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서 열일을 하고 있는데 별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가면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우리 그 기성 언론 있잖아요. 뭐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뭐 한국일보 할 것 없이 뭐 연합뉴스까지 뭐 종편들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락이 까잖아요. 뭐 진흙탕이니 뭐 연락이 까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렇게 까면서 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렇게 매가리 없이 가는데 왜 비판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언론은 되게 뭐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섹시한 야마를 잡는 거를 좋아하잖아. 눈에 확 띄는 거, 임팩트 있는 거.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되게 기사화하기 좋고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친명 그냥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이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겁니다. 원래 저 시청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전체주의에 비해서 원래 시끄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왜?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선출을 할 때, 선출직 지도자를 뽑을 때 후보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성 언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온갖 걸로 이렇게 막 기스를 내고 소위 말해서 언론개용으로 조져대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너무 재미없어 이거 좀 재미있게 할 수 없나? 지금 그 김두관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의 연설도 못 듣고 지금 투표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인천광역시 권리당원들은 7월 20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연설회를 듣기도 전에 19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김두관의 연설을 듣기도 전에 투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 만들려고. 응?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네.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정견 발표 들어도 어차피 결과 똑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미 정해져 있구만. 들을 이미 필요도 어차피 없어. 대표는 이재명이네. 아 나는 아니 막 그 사회주의에서 막 들어보면 딱 박수 치고 다 누구를 뭐 대표로 선출합니다. 딱딱딱딱 박수 치고 그냥 다 보이게 공개 투표하잖아. 나 그거 같아. 아니 전체주의 체제는 이거 빨간 딱지 있잖아요. 공산당원증. 아. 빨간 거 들고 있다가 자 100% 투표 참가했습니다. 그럼 동무들 박수 치라오. 박수 치라오. 하고 딱 그거 같아. 자 그다음에 홍길동을 당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러면은 전부 무표정이에요.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빨간 당원증을 이게 들죠. 이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 그 전당대회 할 때 보셨어요? 표정이 없어 사람들이. 표정이 전혀 없어. 그러면서 이게 드는 건 거수기. 이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그 전체주의 이재명 사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었는데 10월 달에 구속이 되거나 당선 취소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죠? 10월 달에 이제 당선 취소는 안 되고 왜냐면 확정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법정 구속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저는 검찰은 아마 그런 식으로 구형을 할 거예요. 몇 년 징역해가지고는. 근데 사실상 뭐 시키겠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1심 선고가 났는데 네. 당선 취소 선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 네네. 그게 가려면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1심에서 만약에 당선 취소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왔다. 그럼 그거 자체로 이거 아주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친명계 의원들 어떻게 하지? 그럼 또 탄핵한다 그러겠지 그 판사. 판사를 탄핵한다 그랬지. 판사. 이게 완전히
범죄의 거울이에요. 이제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재명 지금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만약에 공직선거법상 1심에서 당선 취소형에 해당되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자 본인이 일단 당선 취소될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럼 두 번째 3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 피선거권이 제한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지난 총선 때 국고보조금 받은 민주당이 430억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잖아. 그럼 당사 팔아야 된다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민주당 이제 당원들 좀 생각해 보라고. 아 근데 그런데 저는 판사가 재판부가 좀 그런 거에 부담을 느껴가지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그래도 제일 정당인데 이게 당사를 팔게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에서 징역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선거법보다는 그 위증교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서는 조금 약하게 조금 그러지 않을까. 높이로 가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보면은 두 개 다 당선 무효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판부가 좀 움찔하지 않을까. 뭐 1심에서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우리 전전 변호사님이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오늘 재헌절입니다. 76년 오늘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그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이 재헌국회 헌법이 공표되는 그날 모여서 어떤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지금 이 관련 재판부 오늘 재헌절 76주년 기념일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인민민주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이건 재판부의 그 결기와 살아있는 어떤 사법 질서 수호라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기 새우깡님이 천막 당사 얘기하셨어요. 당사 팔아도 천막 당사가 된다는 얘기. 컨테이너 당사도 할 수 있어요. 천막장 당사도 좋지만